남편 태수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이복자의 집은 지나치게 조용해졌습니다. 처음 며칠은 조문객들로 붐볐고 그 다음 주에는 딸 나은이가 며칠 머물다 갔으며 그 후로는 오직 복자만 남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면 집안은 소리 하나 없는 무덤 같았고 TV를 켜놓아도 그저 배경음일 뿐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리모컨을 꺼버리면 자신의 숨소리만 남았는데 그 숨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려서 복자는 가끔 숨을 참곤 했습니다. 저녁 식탁 앞에 앉으면 문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예전엔 태수가 밥상머리에서 투덜대곤 했는데 국이 짜다, 반찬이 성이 없다는 잔소리가 그토록 듣기 싫었던 복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잔소리가 그리웠고 아무 말 없이 밥을 먹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 몰랐습니다. 젓가락을 들다 말고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밥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억지로 삼키면 체한 것처럼 가슴이 답답했으며 결국 반도 먹지 못한 밥그릇을 개수대에 버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밤이 되면 더 끔찍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 보면 이러다 진짜 혼자 죽겠구나 하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심장이 멎으면 어떡하지? 뇌졸중으로 쓰러지면 누가 알아주나? 머릿속이 온갖 불길한 상상으로 가득 찼고 복자는 잠들기가 무서워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복자는 거울 속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눈밑은 시커멓게 내려앉았으며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이러다 진짜 미쳐버리겠네. 복자는 중얼거리며 세면대에 물을 틀었습니다. 그날 오후 복자는 우편함에서 복지관 안내 책자를 발견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쓰레기통에 버렸을 텐데 그날따라 유난히 눈에 들어온 문구가 있었습니다. 어르신 평생 교육 프로그램, 영어회화, 서예, 노래교실, 영어라. 복자는 책자를 펼쳐 들었습니다. 젊었을 때 배우고 싶었던 영어였습니다. 태수는 여편네가 무슨 영어냐며 코웃음 쳤고 복자는 그 꿈을 접은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고 누가 뭐래도 상관없었으며 무엇보다 이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복자는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현관을 들어서자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복도에는 사람들이 오가며 인사를 나눴으며 살아있는 사람들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영어 교실 등록하러 오셨어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나이도 많고 괜찮으세요? 처음 배우시는 분들 많아요. 이름이랑 연락처만 적어주시면 돼요. 복자는 떨리는 손으로 등록 용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이름을 적고 생년월일을 쓰고 연락처를 기입하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설렘이 얼마만인지 복자는 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오시면 돼요. 교재는 첫 시간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복자는 인사를 하고 복지관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고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번졌으며 오랜만에 기대되는 내일이 있다는 사실이 복자를 설레게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지만 예전처럼 숨이 막히지는 않았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복자는 작은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엄마, 뭐 좋은 일 있어? 그날 저녁 나은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응, 엄마 영어 배우기로 했어. 영어요? 엄마가? 나은의 목소리에는 의아함이 묻어났습니다. 왜 못 배우나? 나도 배우고 싶은 거 있으면 배울 수 있지. 아니, 좋죠. 근데 갑자기 왜요? 그냥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잠시 침묵이 흘렀고 나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요즘 많이 외로우시죠? 괜찮아. 걱정 마. 엄마 이제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할 거야. 그래요. 근데 조심하세요. 요즘 노인 대상 사기 많다고 하던데. 알았어, 알았어. 엄마가 바보도 아니고. 복자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나은의 경고는 귓전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복자의 머릿속에는 오직 화요일만 가득했고 영어 교실에서 만날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컸으며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화요일 아침 복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장을 뒤져 가장 깔끔한 블라우스를 꺼냈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으며 립스틱까지 발랐습니다. 외출 준비를 하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하니 이미 몇몇 사람들이 교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자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할머니도 있었고 비슷한 또래의 여성들도 보였으며 창가 쪽에는 정장 차림의 남자 한 명이 앉아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리 아무데나 앉으세요. 강사가 밝게 인사했고 복자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알파벳을 따라 읽으며 간단한 인사말을 연습했습니다. My name is. 복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따라했습니다. 수업이 끝날 무렵 복자는 오랜만에 사람들 속에 섞였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이렇게 큰 위안이 될 줄 몰랐고 다음 주 화요일이 벌써부터 기다려졌으며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집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복자에게는 나갈 곳이 생겼고 기다려지는 화요일이 있었으며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세 번째 수업이 시작되기 전 복자는 창가에 앉은 그 남자가 궁금했습니다. 항상 먼저 와서 자리에 앉아 있었고 수업 중에는 또박또박 발음을 따라 했으며 쉬는 시간에는 혼자 커피를 마시곤 했습니다. 다른 수강생들이 수다를 떠는 동안에도 그는 조용했고 누군가 말을 걸면 공손하게 대답했지만 먼저 다가가지는 않았습니다. 복자는 그가 자신처럼 혼자인 사람일 거라 짐작했습니다. 그날 수업은 자기소개 연습이었습니다. My name is 이복자. I am. 복자는 식스티를 발음하다 말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발음이 도통 입에 붙지 않았고 혀가 꼬이는 것 같았으며 옆에서 누가 웃을까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입술을 좀 더 내밀어 보세요. 강사가 격려했지만 복자는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복자의 발음에 몇몇 사람들이 피식 웃었고 복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쉬는 시간 복자는 교실 밖으로 나와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역시 나이 먹어서 배우는 건 무리인가 하는 생각이 들 무렵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처음에 발음 때문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돌아보니 창가에 앉던 그 남자였습니다. 말쑥한 정장 차림에 은퇴 안경을 쓴 모습이 점잖아 보였고 미소 띤 얼굴에는 진심 어린 친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김종석이라고 합니다. 같은 수강생이에요. 아, 네. 저는 이복자예요. 복자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영어 배우시는 거 대단하세요. 저도 은퇴하고 심심해서 나온 건데 뭔가 새로 배운다는 게 참 좋더라고요. 은퇴요? 무슨 일 하셨어요? 작은 무역회사 운영했습니다. 지금은 아들한테 넘기고 편하게 지내고 있죠. 종석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소개했고 복자는 그의 말투와 태도에서 품격 같은 걸 느꼈습니다. 태수와는 다른 부드러움이 있었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세련됐으며 무엇보다 복자를 우습게 보지 않는 눈빛이 좋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종석이 복자에게 다가왔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오늘 배운 거 복습도 할 겸. 저랑요? 네. 혼자 공부하면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복자는 잠깐 망설였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사실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카페에 앉자 종석은 복자가 좋아할 만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고 자신은 에스프레소를 시켰습니다. 창밖 풍경을 보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영어 배우시는 특별한 이유 있으세요? 그냥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더라고요. 혼자 사세요? 복자는 잠깐 주저했지만 종석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작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딸 하나 있는데 바빠서 자주 못 보고. 그러셨군요.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종석은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복자의 눈을 마주보며 진심으로 공감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복자는 그 눈빛에서 위로를 느꼈습니다. 저도 혼자 살아요. 아내가 5년 전에 암으로 갔고 아들은 호주에 있어서 1년에 한두 번 보는 게 다예요. 그러세요? 많이 그리우시겠어요. 처음엔 힘들었죠. 근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니까요. 종석은 쓸쓸하게 웃었고 복자는 그 미소에서 자신과 비슷한 외로움을 읽었습니다. 그날 이후 복자와 종석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커피를 마셨고 영어 숙제를 함께 했으며 가끔은 점심을 먹기도 했습니다. 종석은 복자의 이야기를 세심하게 들어주었습니다. 태수가 평생 무시했던 복자의 감정을 종석은 진지하게 받아주었고 복자가 사소하게 생각했던 일상을 종석은 소중하게 여겨주었습니다. 그 드라마 재밌던데요? 다음에 같이 봐요. 복자 씨는 요리 정말 잘하시겠어요. 손맛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 머리 스타일 바꾸셨네요? 잘 어울려요. 종석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복자에게는 새로웠습니다. 태수는 평생 복자의 외모에 관심이 없었고 복자의 취미를 시시하게 여겼으며 복자의 의견을 묻는 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종석은 달랐습니다. 복자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알아봤고 복자의 말에 귀 기울였으며 복자의 생각을 존중했습니다. 복자는 태수 이후 처음으로 여자로 대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그저 이복자라는 한 사람으로 존중받는 기분이었고 그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나은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요즘 기분 좋아 보이세요. 영어 수업 재밌으세요? 응, 재밌어.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그래요? 친구 생기셨어요? 뭐, 같이 공부하는 사람. 복자는 종석 이야기를 꺼내려다 말았습니다. 왠지 나은이에게 말하면 뭐라고 할 것 같았고 괜히 복잡해질 것 같았으며 아직은 혼자만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엄마, 조심하세요. 요즘 노인들 상대로 접근하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알았어. 엄마가 바보도 아니고 사람 보는 눈은 있어. 복자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은의 걱정이 고마우면서도 왠지 자신을 어린애 취급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복자는 생각했습니다. 나은이와 통화하면 늘 피곤했고 뭘 말해도 걱정부터 하는 딸이 답답했으며 종석과 대화할 때가 훨씬 편했습니다. 종석은 복자를 걱정하는 척하지 않았고 복자를 가르치려 들지 않았으며 복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딸보다 종석과의 대화가 편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이 복자 스스로도 조금 놀라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복자는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골랐습니다. 새로 산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화장도 조금 진하게 했으며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종석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쁘신데요? 에이, 무슨. 복자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마음속으로는 기뻤습니다. 점심 같이 드실래요? 제가 아는 맛있는 집 있는데. 좋아요. 복자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이제 종석과 함께하는 시간이 복자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어 있었고, 화요일이 기다려지는 이유도 영어 수업보다는 종석 때문임을 복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식당으로 가는 길, 복자는 자신이 웃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기쁨이었으며,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었습니다. 복자는 이 감정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이 순간이 좋았고 종석과 함께 있는 시간이 소중했으며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복자와 종석이 가까워진 지 한 달쯤 됐을 때 나은이 복지관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이었고 복자는 당황했으며 종석과 함께 나오던 길이라 더욱 난처했습니다. 엄마, 저 사람이 누구예요? 나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 이 사람은 같이 영어 공부하는 김종석 씨야. 종석 씨, 우리 딸 나은이. 안녕하세요. 어머님한테 많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종석은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나은은 간단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딸분과 좋은 시간 보내세요. 종석은 눈치 빠르게 자리를 떴고 복자는 나은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엄마, 저 사람이랑 친해요? 응. 같이 공부하니까 자연스럽게 친해졌지. 얼마나 알고 지내셨는데요? 한 달 정도? 나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너무 가까워 보이는데요. 조심하셔야 해요. 뭘 조심해? 그냥 친구야, 친구. 복자는 짜증이 났습니다. 딸이 자신을 어린애 취급한다는 느낌이 들었고 종석을 의심하는 시선이 불편했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행복을 간섭받는 게 싫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은은 복자의 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본격적으로 종석에 대해 캐물었습니다. 그 사람 직업이 뭐래요? 무역회사에 있었는데 은퇴했대. 가족은요? 아내는 돌아가시고 아들이 호주에 있대. 엄마, 확인해 보셨어요? 그게 다 사실인지? 왜 거짓말을 해? 그냥 친구인데. 엄마, 요즘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 많아요. 처음엔 친절하게 다가와서 신뢰를 쌓고 나중에 돈을 요구하거나 재산을 노리는 거예요. 복자는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나은아, 엄마가 그렇게 바보로 보여? 사람 보는 눈도 없는 사람으로 보여?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외로우시니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그래, 엄마는 이제 늙어서 판단력도 없는 사람이지. 복자는 식탁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나은은 당황했지만 복자는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은이 돌아간 후 복자는 종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복자는 억울한 마음에 하소연했고 종석은 차분하게 들어주었습니다. 복자 씨 마음 이해합니다. 딸분도 어머니 걱정되니까 그러는 거겠죠. 그래도 그렇지, 나를 바보 취급하듯이. 복자 씨, 제가 느끼기엔 딸분이 좀 과하긴 한 것 같아요. 그죠?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딸분이 어머니를 돈으로만 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복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제 말은요. 딸분이 어머니가 혼자 지내시는 게 걱정돼서가 아니라 혹시 어머니 재산에 다른 사람이 접근할까봐 걱정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설마요.
복자는 부정했지만 종석의 말이 마음 한구석에 걸렸습니다. 요즘 자식들이 부모한테 관심 없다가도 재산 문제만 나오면 갑자기 나타나잖아요. 복자 씨 남편분 돌아가시고 나서 딸분이 자주 연락했나요? 그건 바쁘니까. 저는 그냥 복자 씨가 외로워 보여서 친구로 지내고 싶어서 다가간 건데 이상하게 오해받으니까 좀 서운하네요. 종석의 목소리에는 상처받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니에요, 종석 씨. 제가 딸한테 잘 얘기할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딸분 입장도 이해가 가요. 다만 복자 씨가 오해받는 게 안타까울 뿐이죠. 전화를 끊고 나서 복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나은이가 정말 자신의 재산을 걱정하는 걸까? 아니면 정말 엄마를 걱정하는 걸까? 복잡한 감정이 뒤엉켰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나은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랑 아직도 만나세요? 응, 만나. 왜? 엄마, 제가 알아봤는데요. 그 사람 신상이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데? 무역회사 운영했다는데 정확히 어디 회사인지 확인이 안 돼요. 그게 뭐 어때서? 은퇴한 지 오래됐으면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지.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엄마한테 그렇게 잘해주는 것 같아요? 복자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래, 엄마한테 잘해줄 사람이 있을 리 없지. 엄마는 늙고 볼품 없으니까 누가 좋아할 리 없지. 엄마,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나은아, 너는 엄마가 평생 혼자 살기를 바라는 거야? 엄마도 외롭다고, 엄마도 사람이 필요하다고. 엄마한테 필요한 건 진짜 친구예요. 돈 노리는 사기꾼 말고요. 김종석 씨는 사기꾼 아니야. 너보다 나한테 훨씬 잘해줘. 복자는 소리쳤고 나은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지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저는 엄마 걱정돼서 그러는 건데. 걱정은 무슨, 내 걱정은 엄마 재산이지, 엄마가 아니잖아. 복자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두근거렸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종석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복자 씨,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딸이랑 또 싸웠어요. 복자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어요. 제가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잠깐 나와서 얘기라도 하실래요? 복자는 망설이다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종석은 집 근처 공원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늦게 나오시게 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집에 혼자 있으니까 더 답답했어요. 둘은 벤치에 앉았고 복자는 나은과의 싸움을 털어놨습니다. 종석은 묵묵히 들어주었고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했습니다. 복자 씨, 제 생각엔 딸분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래도 딸인데, 딸이라고 해서 어머니를 통제할 권리는 없어요. 복자 씨도 자기 인생이 있잖아요. 종석의 말이 복자의 마음속 깊이 박혔습니다. 복자 씨, 혹시 저랑 같이 살 생각 없으세요? 복자는 깜짝 놀라 종석을 쳐다봤습니다. 네. 저도 혼자 외롭고 복자 씨도 외로우신데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요. 물론 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건 좀 생각해 보세요. 천천히. 저는 복자 씨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복자는 혼란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나은과의 관계는 점점 틀어지고 있었고 집은 여전히 외로웠으며 종석은 자신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복자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종석과 함께 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나은에게는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했고 일단 짐부터 조금씩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복자는 이 선택이 옳은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은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혼자 있기 싫었으며 종석과 함께라면 외롭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나은과의 마지막 통화에서 복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은아,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 살 거야. 내가 간섭할 일 아니야.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나중에 얘기하자. 복자는 전화를 끊었고 딸과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 거리만큼 종석과는 가까워졌고 복자는 스스로 선택한 길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남아 있었고 그 불안을 복자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종석의 아파트로 이사한 첫날 복자는 행복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고 이제 외롭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이 컸으며 종석과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설렘은 일주일도 가지 않았습니다. 복자 씨, 아침에 약 드셨어요? 무슨 약요? 아까 제가 드리라고 했잖아요. 혈압약? 그런 말 안 하셨는데요? 종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자 씨,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기억이 안 나세요? 복자는 당황했습니다. 정말 종석이 말했던 걸까, 자신이 잊은 걸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깜빡했나 봐요. 요즘 자주 그러시네요. 걱정되는데. 종석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은근한 책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복자 씨, 오늘 저녁 약속 있다고 했잖아요. 왜 저녁 준비하셨어요? 약속이요? 처음 듣는데요.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복자 씨, 정말 기억 안 나세요? 종석은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분명 어제 오후에 문자를 보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자는 그 문자를 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제가 봤는데 잊어버린 건가? 복자 씨, 혹시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요즘 너무 자주 잊어버리시니까. 병원이요? 네, 치매 검사 같은 거요.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대요. 치매. 그 단어가 복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가 치매인가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요. 복자 씨 나이에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미리미리 관리하자는 거죠. 종석의 말은 그럴듯했고 복자는 불안해졌습니다. 정말 자신이 치매 초기 증상인 걸까? 기억력이 나빠지고 있는 걸까?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일주일 후 종석은 복자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간단한 검사를 받았고 의사는 아직 치매는 아니지만 경도인지장의 가능성이 있으니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복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막막했으며 종석에게 더 의지하게 됐습니다. 걱정 마세요, 복자 씨. 제가 잘 챙겨드릴게요. 종석은 다정하게 말했지만 그 다정함 뒤에는 통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종석은 복자의 일상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자 씨, 약 드세요. 기억력에 좋은 영양제예요. 복자 씨 카드는 제가 보관할게요. 혹시 잃어버리시면 안 되니까. 복자 씨 휴대폰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급할 때 제가 연락처 찾아야 할 수도 있잖아요. 복자는 하나하나 받아들였습니다. 종석이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 믿었고 자신이 정말 관리가 필요한 사람이라 생각했으며 거부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복자의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카드도 통장도 휴대폰도 모두 종석이 관리했고 복자는 필요할 때마다 종석에게 부탁해야 했습니다. 종석 씨, 마트 좀 가려고 하는데 카드 좀 주세요. 뭐 사실 건데요?
제가 사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제가 직접. 복자 씨, 요즘 날씨 추운데 감기 걸리시면 안 돼요. 제가 퇴근길에 사올게요. 종석은 항상 그럴듯한 이유를 댔고 복자는 점점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복자는 나은에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싸운 지 2달이 지났고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으며 딸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종석 씨, 제 휴대폰 좀 주세요. 누구한테 전화하실 건데요? 딸한테요. 종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복자 씨, 딸부는 복자 씨가 저랑 사는 거 반대하잖아요. 괜히 전화했다가 또 싸우시면 어떡해요? 스트레스 받으시면 치매 진행 빨라져요. 그래도 나중에 하세요. 복자 씨 컨디션 좋아지면요. 복자는 결국 전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종석의 말이 맞는 것 같았고 나은과 싸우고 싶지 않았으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사람으로 여기게 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종석의 요구는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복자 씨, 오늘부터 매일 일기 쓰세요. 기억력 훈련에 좋대요. 복자 씨, 제가 퀴즈 낼 테니까 맞춰보세요. 인지 능력 테스트예요. 복자 씨, 밤 10시 이후에는 TV 보지 마세요. 뇌가 쉬어야 해요. 복자는 점점 자신이 환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종석이 시키는 대로 했고 반박하지 못했으며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다고 믿게 됐습니다. 어느 날 밤 종석은 복자에게 굴욕적인 요구를 했습니다. 복자 씨, 옷 좀 벗어보세요. 네. 운동이에요. 치매 예방에는 신체 활동이 중요해요. 제가 봐야 제대로 하시는지 알죠. 복자는 거부감이 들었지만 종석은 치료의 일환이라며 설득했고 복자는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 그 순간 복자는 자신이 사람이 아니라 물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복자는 울었습니다.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고 눈물이 베개를 적셨으며 자신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종석은 다시 다정했습니다.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제가 아침 준비할게요. 고마워요. 복자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종석과 살기 시작한 지 3달, 복자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말수가 줄어들었고 웃음을 잃었으며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초췌한 얼굴, 움푹 들어간 눈, 생기 없는 표정. 이게 나인가? 복자는 자문했지만 대답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복지관 영어 교실도 그만뒀습니다. 종석이 복자 씨 컨디션으로는 무리라며 말렸고 복자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은 거의 없었고 사람을 만나는 일도 없었으며 오직 종석과 단둘이 갇혀 살았습니다. 어느 날 복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은이와 싸울 때가 그리웠고 혼자 집에 있던 시절이 그리웠으며 외로웠지만 자유로웠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복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카드도 없고 휴대폰도 없고 연락할 사람도 없었으며 무엇보다 자신이 치매 환자라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병든 사람이니까, 종석 씨가 돌봐줘야 하니까. 복자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하루하루를 견뎠고 점점 말이 줄어들었으며 결국에는 거의 입을 열지 않게 됐습니다. 종석은 그런 복자를 만족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이제 복자는 완전히 자신의 통제 아래에 있었고 반항할 기운도 없었으며 그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됐습니다. 복자는 자신이 사람인지 물건인지 분간이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감정이 무뎌졌고 생각이 흐릿해졌으며 그저 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보살핌이라고,
복자는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감옥이고 보살핌이 아니라 학대라는 걸. 다만 인정할 용기가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종석은 평소와 달리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더니 기분이 좋아 보였고 혼자 소주를 한 병 비우더니 또 한 병을 땄습니다. 종석 씨, 술 그만 드세요. 몸에 안 좋아요. 괜찮아요. 오늘 좋은 일 있어서요. 종석은 이미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인데요? 곧 알게 될 거예요. 종석은 의미심장하게 웃었고 복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자정이 넘어 복자가 잠들려 할 때 화장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자는 깜짝 놀라 달려갔고 종석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종석 씨, 종석 씨. 복자는 다급하게 종석을 흔들었지만 의식이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머리가 하얘졌으며 119를 불러야 한다는 생각만 겨우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종석이 관리하고 있었고 종석의 호주머니를 뒤져 겨우 휴대폰을 찾았으며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0분, 복자에게는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종석의 숨소리를 확인하고 맥박을 짚어보고 깨우려 애썼지만 종석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종석을 들것에 옮겼고 복자도 함께 구급차에 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요란했고 복자의 가슴도 그만큼 시끄러웠으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가 나왔습니다. 급성 알코올 중독입니다. 다행히 위험한 상태는 아니고요. 깨어나면 괜찮을 거예요. 그럼 언제 깨어나요? 몇 시간 안에 깨어날 겁니다. 보호자시죠? 옆에 계셔야 할 것 같은데요. 복자는 종석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새벽 2시 병원은 조용했고 복자는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종석의 옷가지를 정리하다가 복자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또 다른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종석이 사용하는 휴대폰과는 다른 기종이었고 왜 2개를 가지고 다니는지 궁금했으며 복자는 휴대폰을 켰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복자는 우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종석이 입력하는 걸 봤었고 0825였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카카오톡 알림이 떴습니다. 김과장이라는 이름이었고 메시지 미리 보기가 보였습니다. 형님, 그쪽 일 잘 되고 있죠? 키읔키읔. 복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이상했고 확인해야 할 것 같았으며 손이 떨렸지만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복자의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김과장 형님, 그 할멈 언제까지 끌 거예요? 종석 조금만 더. 통장명에 다 바꾸면 끝이야. 김과장 키읔키읔키읔 진짜 쉽네. 치매 타령하니까 바로 믿던데요? 종석 그래서 노인네들이 쉽다니까. 외로우면 판단력 제로야. 복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앞이 흐려졌으며 믿고 싶지 않았지만 계속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종석 오늘 병원 데려가서 인지장애 진단서 받아냈어. 김과장과 형님 대박 키읔키읔키읔 그거면 법적으로 문제 없겠네요. 종석 당연하지. 다음 주에 부동산 계약서 쓸 거야. 김과장 집도 넘기게 해요? 종석 집이 제일 큰 거잖아. 5억은 되거든. 복자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5억? 자신의 집을 넘기려 한다고? 더 위로 올라가 이전 대화들을 확인했습니다. 그곳에는 지난 몇 달간의 계획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종석 복지관에서 괜찮은 타겟 찾았어. 과부의 외동딸. 딸이랑 사이도 별로래. 김 과장 완벽하네요. 키읔키읔 딸이 간섭 안 하겠네. 종석에다가 집도 있고 예금도 좀 있는 것 같아. 한 10억 정도. 김 과장 대박. 이번엔 제대로네요. 복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첫 만남부터 계획된 것이었고 친절도 관심도 모두 거짓이었으며 자신은 그저 돈이었습니다. 더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김 과장 그 할맨 의심은 안 해요? 종석 키읔키읔키읔 치매 환자 만들어 놨는데 뭘 의심해. 요즘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김 과장 개꿀 키읔키읔키읔. 종석 원래 늙은 년들이 외로우면 바보됨. 특히 남편 죽은 년들. 복자는 입을 막았습니다. 구역질이 났고 토할 것 같았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사진 폴더를 열어봤습니다. 복자의 통장 사진,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본들이 있었고 심지어 복자가 옷을 벗고 있는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복자는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고 싶었습니다. 울고 싶었고 소리 지르고 싶었으며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닫고 치가 떨렸습니다. 연락처를 확인했습니다. 호주 아들이라고 저장된 번호는 사실 김 과장의 다른 번호였고 아들 사진이라며 보여준 것도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것이었습니다. 호주에 사는 아들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돌아가신 아내 이야기도 거짓이었으며 모든 게 조작된 이야기였습니다. 복자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고 가슴이 쥐어짜는 것처럼 아팠으며 자신이 얼마나 우스운 존재였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바보. 나는 정말 바보. 복자는 중얼거렸습니다. 나은의 경고를 무시했고 종석을 믿었으며 딸과 멀어지면서까지 종석을 선택했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움보다 더 큰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복자는 평생 화를 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태수가 뭐라 해도 참았고 시댁에서 구박해도 웃었으며 세상이 자신을 무시해도 괜찮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복자의 몸속 깊은 곳에서 처음 느껴보는 뜨거운 감정이 솟아올랐고 그건 분명 분노였으며 복수심이었습니다. 복자는 종석의 휴대폰 사진을 모두 자신의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대화 내용, 사진들, 연락처, 모든 증거를 남겼고 꼼꼼하게 기록했으며 손이 떨렸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렸습니다. 병상에 누운 종석을 내려다봤습니다. 평화롭게 자고 있는 얼굴이 역겨웠고 저 입에서 나온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으며 복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복자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어? 복자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보여줄게. 내가 얼마나 만만하지 않은 사람인지. 새벽 5시 복자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종석의 두 번째 휴대폰은 복자의 가방 안에 있었고 증거는 모두 확보했으며 이제 계획을 세울 시간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를 파고들었습니다. 복자는 처음으로 숨을 크게 들이마셨고 오랜만에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느꼈으며 눈앞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치심에 무너지지 않기로 했고 대신 이 분노를 힘으로 바꾸기로 했으며 복자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집으로요. 제 집으로 가야 해요. 복자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고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으며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택시가 종석의 아파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복자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고 불을 켰으며 침착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종석의 짐을 쌌습니다.
옷장에서 옷을 꺼냈고 서랍에서 물건들을 빼냈으며 가방에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고 머뭇거리지도 않았으며 기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2개의 큰 여행 가방이 가득 찼습니다. 복자는 가방을 현관 밖으로 끌고 나갔고 복도에 내려놓았으며 다시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아직 새벽 6시였습니다. 복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종석의 휴대폰을 다시 켰고 김 과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 과장 씨, 저는 이복자입니다. 당신과 종석이 나눈 대화 다 봤어요. 증거도 다 확보했고요. 오늘 중으로 경찰에 고소장 접수할 겁니다. 종석 씨한테 전해주세요. 이복자가 만만한 사람 아니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복자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김 과장이 뭐라 답할지, 종석이 어떻게 반응할지 알고 싶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으며 이제 할 일만 하면 됐습니다. 오전 9시 복자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종석이 관리하고 있던 통장과 카드를 모두 정지시켰고 새 카드를 발급받았으며 비밀번호도 모두 바꿨습니다. 혹시 타인이 이 계좌에 접근하려 하면 즉시 저한테 연락 주세요. 네, 고객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행원은 복자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병원이었습니다. 복자는 응급실로 돌아갔고 데스크 직원을 찾았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보호자 등록 취소하려고요. 네. 환자분이 아직 입원 중이신데요. 상관없어요. 저는 보호자 아니에요. 환자랑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어제 같이 오셨잖아요. 어제는 몰랐어요. 오늘 알았고요. 이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저랑 아무 관계 없으니까 보호자 등록 취소해 주세요. 직원은 당황했지만 복자의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서류 작성 좀 해주셔야 해요. 복자는 서류를 작성했고 보호자 등록을 취소했으며 병원비 관련해서도 자신은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환자분 깨어나시면 누가 돌봐드려요? 모르겠어요. 제 알 바 아니에요. 복자는 차갑게 대답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고 미련도 없었으며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오후 1시 복자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민원실에 앉아 고소장을 작성했고 종석의 휴대폰에서 찍어둔 증거 사진들을 모두 제출했으며 차분하게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피해 금액이 얼마나 되세요? 아직 실제로 빼앗긴 건 없어요. 하지만 시도는 분명히 했고요. 증거도 여기 다 있어요. 담당 경찰관은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대화 내용, 복자의 개인정보 사진들, 계획서까지 모든 게 명확했고 사기 미수와 개인정보 침해가 확실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입건 가능합니다. 고소장 접수하시면 수사 들어갈 거예요. 네, 접수해 주세요. 복자는 고소장에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이복자. 그 이름이 이렇게 단단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고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게 뿌듯했으며 복자는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는 길 복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종석이었습니다. 아마 병원에서 깨어나 상황을 파악했으나 복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1번, 2번, 3번. 복자는 모두 무시했고 마침내 전화를 꺼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복자는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고 종석의 번호를 완전히 차단했으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이웃에게도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혹시 낯선 남자가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사기꾼한테 걸렸었어요. 이제 정리했지만요.
이웃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복자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녁 7시쯤 종석이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인터폰이 울렸고 복자는 화면을 통해 종석을 봤습니다. 병원복 차림의 창백한 얼굴이었고 다급해 보였으며 화가 나 있는 것도 분명했습니다. 복자 씨, 문 열어줘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복자는 인터폰을 켰습니다. 김종석 씨, 제 집에서 나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예요. 복자 씨, 오해예요. 제 얘기 좀 들어봐요. 오해 아니에요. 휴대폰 다 봤어요. 김 과장이랑 나눈 대화도 다 봤고요. 당신이 저를 뭐라고 불렀는지도 알아요. 종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복자 씨, 제발. 당신 짐은 복도에 내놨어요. 가져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했으니까 곧 연락할 거예요. 복자 씨, 이러지 마요. 우리 얘기 좀 해요. 얘기할 거 없어요. 끝났어요. 복자는 인터폰을 껐습니다. 종석은 계속 벨을 눌렀지만 복자는 무시했고 얼마 후 이웃이 나와 종석을 쫓아냈습니다.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종석이 가방을 끌고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될지 복자는 알고 싶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으며 그저 사라져주기만 바랐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종석이 조사를 받았고 김 과장도 함께 불려갔으며 둘 다 혐의를 인정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피해자분께서 증거를 워낙 완벽하게 제출하셔서 수사가 빨리 진행됐어요. 곧 기소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자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참고로 김종석 씨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래요. 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3명한테 접근했었고요. 다 고령 여성이었대요. 복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만 당한 게 아니었고 다른 피해자들도 있었으며 자신이 고소하지 않았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겼을 거라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제가 잘했네요. 고소하기를. 네, 정말 잘하셨어요. 보통 피해자분들이 수치심 때문에 신고를 안 하시거든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복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종석은 이제 병원비도 낼 수 없었고 갈 곳도 없었으며 김 과장마저 등을 돌렸을 것이었습니다. 모든 관계에서 버림받았고 스스로 판 구덩이에 스스로 빠진 것이었습니다. 복자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고 제대로 응징했다는 만족감이 있었으며 자신이 이렇게 강한 사람이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석 달 전 초췌했던 얼굴은 사라졌고 이제 눈빛에는 생기가 돌았으며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복자 잘했어. 복자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 살아. 복자는 비로소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긴 악몽이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남아 있었으며 이번에는 제대로 된 시작이 될 것이었습니다. 종석이 떠난 후 일주일 복자는 집 안 구석구석을 청소했습니다. 종석이 썼던 슬리퍼를 버렸고 종석이 앉았던 소파 커버를 빨았으며 종석의 냄새가 남아있던 베개를 통째로 교체했습니다. 청소를 하면서 복자는 울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느끼지 않았고 그저 담담하게 흔적을 지워냈으며 마치 더러운 먼지를 털어내듯 종석의 존재를 집에서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향제를 뿌렸습니다. 라벤더 향이 집안에 퍼졌고 복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으며 비로소 이 집이 다시 자신의 공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복자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태수가 죽은 후 처음 혼자 밥을 먹을 때처럼 조용했고 적막했으며
젓가락을 드는 손이 허공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공포스럽지 않았고 견딜 수 없을 것 같지 않았으며 그저 조용할 뿐이었습니다. 복자는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었고 씹었으며 삼켰습니다. 맛이 느껴졌고 따뜻했으며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괜찮네. 복자는 중얼거렸습니다. 혼자여도 괜찮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 복자는 생각했습니다. 나은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사과해야 한다고, 더 늦기 전에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라는 말로 충분할까, 내 말이 맞았어라고 인정하면 될까. 복자는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간단하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은아, 엄마가 미안하다. 메시지를 보내고 복자는 답장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TV를 켰고 드라마를 봤으며 일부러 휴대폰을 멀리 놔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자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나은에게서 답장이 와 있었고 밤 11시에 온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었어요? 복자는 웃음이 났습니다. 사과를 받아주기 전에 걱정부터 하는 딸이 기특했고 그게 나은의 방식이라는 걸 알았으며 복자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 내 말이 다 맞았어. 엄마가 바보였어. 곧바로 나은의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그 남자는요? 헤어졌어. 아니, 쫓아냈어. 경찰서에 고소도 했고. 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복자는 차분하게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석의 사기 계획, 휴대폰에서 발견한 대화들, 자신이 어떻게 반격했는지, 고소장을 접수한 이야기까지 전부 털어놨습니다. 나은은 중간중간 놀라는 소리를 냈고 화를 냈으며 마지막에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얼마나 힘드셨어요? 힘들었지. 근데 이제 괜찮아. 엄마, 왜 진작 저한테 연락 안 하셨어요? 미안해. 엄마가 자존심 때문에 내 말 무시했던 게 부끄러워서. 엄마. 나은의 목소리가 떨렸고 복자도 목이 메었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나은아, 엄마가 밥 해줄게. 이번 주말에 올래? 네, 엄마. 갈게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나은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복자는 현관에서 딸을 맞았습니다. 나은은 엄마를 꼭 안았고 복자도 딸을 안았으며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엄마, 많이 힘드셨죠? 응. 근데 이제 괜찮아. 제가 더 자주 올게요. 엄마 혼자 두지 않을게요. 복자는 딸을 가볍게 밀어냈습니다. 나은아, 엄마는 혼자 괜찮아. 네. 엄마가 배웠어. 혼자가 무서운 게 아니라는 걸. 잘못된 사람이랑 같이 있는 게 더 무섭다는 걸. 나은은 엄마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엄마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고 더 단단해 보였으며 무언가 깨달은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엄마, 달라지신 것 같아요. 그래, 엄마도 그렇게 느껴. 둘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복자가 준비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고 나은의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으며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 자리였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많이 먹어. 식사를 하면서 나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외롭지는 않으세요? 복자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외롭지. 가끔은. 근데 외로움이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 무슨 뜻이에요? 외로우면 나 자신을 더 잘 보게 돼.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뭘 원하는지. 누군가랑 같이 있을 땐 그걸 몰랐어. 나은은 엄마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엄마, 근데 진짜 괜찮으세요? 혼자 사시는 게? 응. 그리고 나은아, 엄마가 혼자라고 해서 내가 매일 올 필요는 없어. 너도 내 생활 있잖아. 하지만 가끔 오면 돼.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두 번. 그 정도면 충분해. 엄마는 이제 외로움을 견딜 수 있어. 복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심이었고 나은도 그걸 알았으며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함께 하면서 나은이 물었습니다. 엄마,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글쎄, 복지관 프로그램 다시 알아볼까봐. 이번엔 영어 말고 다른 거. 좋네요. 뭐 배우실 건데요? 서예 어때? 엄마 글씨 원래 못 쓰는데 배워보고 싶었어. 좋아요. 저도 엄마 작품 하나 받고 싶어요. 둘은 웃었고 오랜만에 편한 대화를 나눴으며 복자는 이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나은이 돌아간 후 복자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집은 조용했고 TV도 꺼져 있었으며 오직 복자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공포스럽지 않았고 견딜 수 없을 것 같지도 않았으며 그저 평화로웠습니다. 복자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불빛들이 반짝였으며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복자, 복자는 자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너는 혼자야. 그리고 그게 괜찮아. 그 말을 하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외로움을 인정했고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으며 혼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진짜 지옥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사람과 함께 사는 것, 자신을 속이며 사는 것, 외로움이 무서워 나쁜 선택을 하는 것, 그게 진짜 지옥이었습니다. 복자는 이제 알았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걸, 외로움을 견딜 수 있다는 걸,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라는 걸. 다음 날 아침 복자는 일어나 커튼을 활짝 열었습니다.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방이 환해졌으며 복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 뭐 하지? 복자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구와 함께하지 않아도 자신이 원하는 걸 할 수 있었고 그게 자유였으며 복자는 그 자유가 좋았습니다. 복지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예 교실 등록하고 싶은데요. 네, 고객님.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인데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복자는 또 한 번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였고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채우기 위해서였으며 그 차이를 복자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복자는 웃었습니다. 주름이 늘었고 머리도 희끗희끗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이복자, 이제 내 인생 살아. 진짜로. 복자는 자신에게 약속했습니다. 더 이상 외로움에 매달리지 않겠다고, 더 이상 누군가의 사랑으로 자신을 채우려 하지 않겠다고, 자신을 먼저 사랑하겠다고. 현관문을 나서며 복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이 맑았고 바람이 시원했으며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였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웠고 당당했으며 무엇보다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복자는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새로운 월요일을 향해, 서예 교실을 향해, 그리고 진짜 자신의 삶을 향해.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과 생각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